지난 시간에는 강화도 전투의 패인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휘관의 과실보다 육군 방어병력의 부족, 청군의 기발한 조선 전술, 홍위포의 강력한 위력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징은 왜 끝내 종전 이후에 사사되고야 말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김경징이 처벌된 이유가 전쟁에 패했다라는 그런 어떤 군사적 요인보다 이 배후에는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이 맥락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맥락인데요. 전쟁 이후에 이 패전 책임론을 놓고 주하척화의 양진영이 다시 격돌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김경징 처벌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하론자들은 연소한 언관들이 무모한 척화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척화론자들은 반면에 비변사 대신과 일선 무장들이 무능하고 비겁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 전쟁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이 패전한 무장들 김자점이라든지 신기현 등은 유배를 당했고요. 척화론자들 역시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명한 윤왕이라든지 유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배를 당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구도화에서 어느 한쪽의 패전 책임을 강조하는 순간 다른 쪽의 패전 책임은 경감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패전의 책임을 확정하는 데는 전쟁 발발 이전의 주하척화 논쟁만큼이나 아주 격렬한 정치적 대립이 잇따랐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정치화와 윤광의 발언인데요.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치화가 윤왕 등이 망령된 말을 한 잘못이 없지는 않으나 그 마음은 다른 단서가 없었는데 이 때문에 유배 보내어 내치시기까지 하니 인정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신이 갑작스럽게 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어떤 대간을 보고 말하였으나 끝내 따라주지 않고 마침내 정계하였으니 신은 삼가 한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아뢰었다. 윤강이 아뢰기를 치와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어찌 유독 이들의 소행 때문이라고만 하겠습니까? 모두가 비변사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이런 기록이 인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 결국에 전쟁의 어떤 패전의 책임을 바라보는 양자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고 대립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강화도 패전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언관들의 상소가 빗발쳤는데요. 특히 그 대상자들은 김경징, 강도검찰사 김경징, 부검찰사 이민구, 강도 유수겸 주사대장 장신, 그리고 윤방이라는 사람은 원로 대신이었는데 이 강화도의 종묘사직의 신주를 가지고 가서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묘사직의 신주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김경징의 어떤 배우로서 바로 김유가 자기 아들인 김경징을 강도검찰사에 추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까지 전부 처벌하라는 그런 요구가 빗발쳤던 것이죠. 이거는 크게 보면 도채찰사로서 남한산성에서 전쟁을 총지휘했던 그리고 끝내 이제 주하론을 밀어붙였던 김유의 전쟁 책임론과도 연계가 돼 있었습니다. 결국 인조 15년 3월에 장신을 자진하라는 그런 인조의 명령이 하달돼서 시행이 되었고요.
인조 15년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영의정 김유, 우의정 이성구는 바로 이민구의 형이었습니다. 영동령 부사 윤방 등이 파직을 당했고요. 인조 15년 9월에는 드디어 김경진이 사사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충청수사 강진흥, 공청우후 변희척 등도 차명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그 의문을 품어야 되는 점이, 아까 앞서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김경진하고 이제 장신하고 공동 책임인데 강화도가 함락된 것은 그 병자록, 남한갑의 병자록 기록을 인정을 하더라도 왜 김경진이 장신보다 6개월 늦게 처벌되었냐 하는 점입니다. 뭐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김경진의 어떤 가문의 위력이랄까요? 후광이 장신보다 뛰어나서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이유가 내재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강도 검찰사라는 직책은 군사 작전보다 군정과 행정을 총괄하는 게 그 자신의 본 임무였다라는 거죠. 이 검찰사라는 건 경국대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임시의 관직인데요. 뭐 임진왜란이나 이럴 때 임명되는 경우가 보이긴 합니다. 보면은 이런 검찰사에 임명되는 사람은 주로 문관들이 임명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경진 자신도 검찰사 직전의 직책을 보면 한성부 판윤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승지였고요. 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사의 주요 임무는 무엇보다도 바로 소현세자빈과 원손, 그리고 종묘사직의 신주 등을 보호하는 게 검찰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라는 겁니다. 김경진의 검찰사 임명 일자를 보면 이런 추정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데요. 인조 14년 12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직후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떤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이렇게 촉박한 시기에 급작스럽게 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반면에 제가 반복해서 당시 강화도 방어 작전의 중심이 수군에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장신이 주사대장, 즉 수군 대장으로 임명된 일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쟁 직후로 추정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 장신은 이미 강화 유수로서 9개월 전에 부임을 해서 그 강화도 주변의 어떤 사정을 잘 파악하고 부대를 장악할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신은 김경진과 달리 이전의 그 경력을 보면 상당히 군사적인 업무와 밀접한 그런 업무를 수행했던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까지 이제 고려해 보면 김경진이 장신보다 늦게 처벌된 데는 뭔가 이런 맥락이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그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장신이나 강진은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경진까지 포함해서 이 처벌도 바로 죽음으로 그 귀결이 되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처벌은 병자호란 때 패전한 다른 무장들과 비교해 보면, 무장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 보면 유독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김자정 같은 경우도 유배로 끝났지 사형에 처해지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 강화도 전투에 관련된 이 지휘관들만 전부 다 이 사형으로 귀결이 됐는데요.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근본적으로는 강도 검찰사라는 직책이 패전 책임과 물론 간접적인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 검토해 본 결과를 따져보면 결국 장신이 져야 되는 책임인데 김경진은 왜 처벌되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김경진이나 장신까지 포함해서 이 두 명은 패전했기 때문에 처벌된 게 아니라 패전 후에 그들의 태도와 관련해서
처벌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증하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사원 한여직 등이 올린 차자인데요. 차자는 간단한 형식의 상소문을 말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징은 비록 그의 검찰하는 임무가 적을 방어하는 일과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종묘사직의 신주와 빈궁, 원손이 모두 병화 중에 빠져 있는데도 일찍이 털끝만큼도 돌보며 염려하는 뜻이 없이 배를 타고 도망하느라 겨를이 없었으니 원손이 다행스럽게 모면한 것은 하늘이 실로 도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경징의 죄는 여러 장수들이 군율에 저촉된 것과 비교하여 조금도 차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구 부검찰사죠. 이민구가 도망한 것 역시 김경진과 원래 차이가 없습니다. 장신의 경우는 강도 유수로서 자신이 수군을 총괄하고 있으면서도 천연의 요새를 잘 수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적의 모병 수십 명이 2개의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도 방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배를 타고 도망하면서 남보다 뒤떨어질까만 염려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김경징은 검찰사의 직책으로서 방어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원손과 세자빈 등을 놓고 도망한 그런 잘못이 크기 때문에 군율을 위반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결국 강화도 방어작전의 어떤 총책임은 김경진보다는 직접적인 책임은 장신에게 있다라는 지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장신 역시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지 않고 그리하여 마침내 국가로 하여금 부득이한 조처를 취하게 하였는가 하면 이건 인조의 항복을 말합니다. 사대부와 백성과 부녀자들이 배임을 당해 죽고 넘어져 죽고 줄지어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으며 10년 동안 국가가 저축한 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하여 장차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인조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강화도 함락의 이 피해 그리고 이로 인한 사대부의 공분이 당시 엄청나게 축적이 돼 있었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자빈을 비롯한 왕족과 많은 사대부들이 생포되거나 사실은 도망가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아까 그 차자에서도 나오지만 원손만 극적으로 탈출해 성공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대부들이 순절하거나 부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병사들도 끝까지 싸우다가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노약자나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남한산성에 있어서의 피해는 일반 조선 사대부들이나 백성들에게 사실은 실감되지 않은 피해였는데 이 강화도의 함락은 굉장히 자기 몸에 닥치고 주변에게 미친 어떤 그 피해랄까요? 이게 굉장히 실감되는 피해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국가의 상징이었던 조선에서 피난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존하는 종묘사직의 신주도 훼손이 되었고요. 그 다음 막대한 비축물자도 방기가 되어서 청군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면은 실록이나 시정기 같은 자료들도 강화도에 있던 자료들도 많이 훼손이 되었고요. 불타거나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왕들의 선대 왕들의 초상화 어진이라고 하죠. 이것도 많이 불타버렸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는 전부 다 인조 자신의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기도 했고 인조가 실제로 굉장히 가슴을 아파하는 그러한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축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김경징이나 장신들은 다른 어떤 그 병자호란때 패전한 무장들보다는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사정이 앞서의 사료에서 살펴보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김경진이나 장신이 절대로 구명되지 못한, 엄청난 가문의 후광에도 불구하고 구명되지 못한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홍문관고리 윤강이 올린 차자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과 포상이 걸맞지 않으면 비록 평상시라도 국가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어수선한 시기를 만나 어찌 사사로운 정을 따르고 법도를 폐지하겠습니까? 김경진은 김유의 아들이며 장신은 장유의 아우이며 이민구는 이성구의 아우입니다. 다 조정의 실세였던 것이죠. 이 세 사람 모두가. 이러한 연유로 비록 용서해주고 싶지만 종묘사직의 진노와 신민의 분노와 원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김경진 장신 같은 경우에 인조반정의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이유가 이제 다음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적병 수십 명이 작은 배로 강을 건너오자 화살 하나 쏘아보지도 않고 먼저 도망하여 200년 동안 지켜온 종묘사직을 하루아침에 몰락시켰고, 세자빈과 대군을 모두 싸움터에 빠져들게 하였으며 남녀노소를 죄다 도륙되게 하였습니다. 남한산성의 어떤 피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심지어 김경진과 장신은 그들의 노모를 적진에 버리고 달아나 돌아보지도 않았으며, 이민구는 가장 먼저 도망하여 처자식을 구해내려고 하였으니 차마 이런 짓을 하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비록 그들의 아버지와 형이라도 당연히 대의에 의거하여 인연을 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선 시간에 계속 반복됐던 대의는 대명의리의 대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의는 바로 효에 관한, 조선에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근본 정신 중에 하나였던 그 유교 이념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효에 관한 대의를 저버렸던 것이죠. 김경진과 장신은 싸움에 패전했을 뿐만 아니라 세자빈과 원손을 두고 도망한 거에서도 모자라서 심지어 자신들의 노모마다 적진에 버리고 달아나서 이 노모가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김경진과 장신이 인조반정에 큰 공을 세운 공신이었고, 그들의 아버지와 형 역시 인조반정의 공신이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김경진과 장신의 처벌에 관련된 당대 조선사회가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그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인 종전 이후 김경진 처벌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입니다. 오늘 10주차 강의에서는 강화도 함락의 원인과 김경진 책임론을 재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조의 출성과 삼전도의 항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